네, 현일고등학교 한국지리 우리 5-2의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의 변화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산업화와 농업 구조의 변화인데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빠르게 진행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거와 함께 농촌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요. 농촌은 점점 살아가기 힘든 지역이 되었습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어떤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도시보다는 기반 시설이 더 부족하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농촌에 특히 청장년층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것이 농촌의 인구를 더 감소시켰고,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더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생활 기반 시설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에서는요, 노동력이 부족해졌죠.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었습니다. 휴경지는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경지 이용률 또한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농경지가 이제는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경지 면적보다 농업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가구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농촌 인구의 변화와 가구당 경지 면적의 증가 등과 관련해서 농촌에서는 땅은 있는데 결국에는 농사를 짓기가 더 어렵죠. 또 게다가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농의 기계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 기계 장비들을 나라에서부터 보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기가 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같은 것들이 설립되어서 농촌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변화를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이촌향도 떠나가는 가족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인구의 변화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든가 인구가 고령화된다든지 유소년층이 감소되어서 초등학교가 통폐합된다든지요. 당연히 산부인과 같은 건 없겠죠. 병원 같은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어떤 생활 기반이 약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지 면적은 점점 감소합니다. 휴경지도 증가하고요. 경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이 실제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근데 농사 지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또 연로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농의 기계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들 같은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볼까요? 농촌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요. 전체적으로 농가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가 인구는 계속적으로 아주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오히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는 지금 아주 심한, 아주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유소년이라든지요, 또는 청장년 인구 비율은 피크를 찍었다가 현재는 또 감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지 면적과 경지 이용률의 변화도 한번 볼게요. 자, 경지 이용률은 지금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지 면적도 줄었죠. 그런데
농가당 경지 면적은 자세히 보시면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영농의 기계화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추를 수확하는 모습인데요. 고추를 다 일일이 노동자들이 이제 농민들이 손으로 따던 걸 이렇게 기계로 딸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닐을 씌우고 거기다가 이제 작물을 심는 것까지.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수확을 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양파를 수확하는 기계 같습니다. 뭐 이런 각종 영농 기계화를 통한 영농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농촌에도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농조합들, 영농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농업의 전문성이 더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후가 바뀌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쌀과 보리 같은 맹류 이것들은 점점 소비가 줄어들고요. 오히려 이제 과거보다는 채소나 과일, 특용작물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 같은 시설 재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이라든지 농산물을 저장해 놓는 이런 창고 같은 시설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쌀의 소비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채소나 과실류나 육류들은 소비량이 197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런 저장 창고라든지요, 또는 뭐 새롭게 요즘에는 식물 공장이라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농업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의 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후 조건이나 또는 땅도 훨씬 넓은 나라, 또 노동력이 되게 저렴한 나라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아무래도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인 FTA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값싼 해외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식량 자급률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쌀 시장이 이제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쌀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과의 FTA 이후에 미국산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수입되어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농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 쌀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 채소나 과일이나 축산 육류들은 이렇게 과거보다는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주요 곡물의 자급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쌀은 거의 100%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쌀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농산물로만 가능을 한데요. 나머지 작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을 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많은 부분에서 농업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농업 구조의 변화,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입니다. 다각화라는 것은 한 농작물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또는 여러 작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짓는 거죠. 그래서 식량 작물의 재배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상업적 작물의 재배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 맹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타 식량 작물 및 채소 과수 재배 또는 기타 또 다른 작물들은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영농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가까운 근교 농촌 지역에서 특히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 특히 이제 원예 작물들이 되겠죠. 채소나 이런 것들이 대도시로 빨리빨리 공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특히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가 사 먹는 경향을 또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근교 농촌입니다. 근교 농촌 지역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재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인증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먼저 간단하게 통계청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의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 여기 지금 밑에 사진들이 좀 재밌어서 선생님이 좀 넣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1900년대 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상에 밥을 받았는데요. 요게 전부 다 밥그릇이에요. 여기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의 크기가 어떻나요? 와, 거의 뭐 사람 얼굴만 하지 않나요? 그쵸? 자, 이건 응답하라 1988입니다. 1988의 덕선이네 가족들의 식사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덕선이 앞에 이 밥공기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그 밥공기보다는 아마 한 두세 배 정도는 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작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를 한번 짚어볼게요. 식량 작물인 쌀은요, 주로 중남부 지방의 평야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쌀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수학 품종도 많이 개발되었고요. 영농 기술이 좋아져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식생활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서 쌀은 점점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비량 감소됐죠. 재배 면적 감소하죠. 그 다음에 점점 외국에서 쌀이 들어오게 되죠. 이러면서 그렇게 됐죠. 특히 맹류, 보리 같은 건데요. 보리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입니다. 그루가리. 그러니까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논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재배를 하는 걸 우리가 그루가리라고 합니다. 요즘에 근데 보리 잘 안 먹습니다. 그쵸? 먹더라도 아주 소량을 먹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감소하고 외국에서 수입이 확대되면서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쌀보다도 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보리와 쌀밥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천하면 특히 이 쌀로 유명하죠. 임금님표 쌀. 여러분들 선생님도 보리밥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일 보리밥을 먹어라라고 하면 좀 자신이 없네요. 지금 보리와 쌀의 모습을 지금 또 사진으로 선생님이 또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채소 과일 같은 경우 특히 원예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옛날보다 되게 많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대도시 주변에서 이런 근교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아주 집약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계속 아주 그냥 1년 내내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딸기를 수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요, 어떤 지역도 있냐면 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기호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이건 기후 조건이 되게 좋아서 생산비가 좀 적게 드는 곳이 주로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 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좀 멀지만 기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이 노지 재배를 이제 주로 하죠. 시설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서 재배하는 걸 우리가 노지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돼서 우리가 배에다 실어서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기타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유 좋아하시나요? 고기 좋아하시나요? 네, 낙농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우유나 고기 같은 것들 큰 소비지가 대도시 근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일대 중심으로 이런 낙농업이 발달을 해요.
선생님이 굳이 여기 낙농업을 하는 모습에서 어느 신문에 실린 건데 고양신문이라 그래서 이거 경기도에 있는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우유나 또는 치즈 이런 육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주도라든지 대관령에서는 대규모 유구단지가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낙농업 이렇게 낙농업에 해당하는 것 치즈 또는 뭐 우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대관령 지역에서는 이렇게 방목 형태로 해서 대규모의 유구 농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쌀, 보리, 원예 작물에 대한 정리를 한번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쌀 지금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식생활 변하면서 소비량 감소했고요. 재배 면적 감소 추세입니다. 보리는 벼의 고루가리 작물이라고 했죠. 자, 원예 작물 우리 근교와 원교 요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근교는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주로 시설 재배하고요. 원교는 유리한 기후 조건과 교통 발달로 인해서 여기는 시설 재배보다는 노지 재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노지 재배. 자, 우리나라의 근교 농촌과 원교 농촌의 상대적 특징을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교 농촌이라는 것은 대도시에서부터 가깝다 이 뜻이고요. 원교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서부터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교 농촌에서는 겸업 농가로 봤을 때 좀 겸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원교는요, 주로 이제 농사만 짓는 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노지재배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맨땅입니다. 원교가 높죠.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 얼마나 그 토지에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이건데요. 일정한 면적에서 당연히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근교가 높겠죠. 농가당 경지 면적은 근교는 대도시 근처니까 땅값도 비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농경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원교 지역은 좀 지가도 저렴하고 주로 벼농사 위주라든지 또는 이제 원교에서도 노지 재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넓게 농사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은 넓습니다. 자, 평균 지가 당연히 대도시 근처인 근교 지역이 높겠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 면적이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이 서남부 지역의 이 평야 지역이 경지 면적이 넓네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생각보다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과수 재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식량 작물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그래프인데요. 지도입니다. A, B, C가 뭐냐? A는 우선 벼고요. B는 맹류입니다. C는 채소고요. D는 과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수는 어디가 되게 유명하다 그랬어요? 과수는 경북 지역과 제주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쌀 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맹류 재배가 조금밖에 없다. 그쵸? 남부지방인데도. 근데 주로 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채소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채소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이 채소 재배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맹류의 재배, 주로 맹류는 그루가리 작물이니까 따뜻한 곳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부지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북, 전남, 경남, 여기 제주까지 이런 따뜻한 지방에서 그루가리로 맹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쌀 재배 비율이 좀 높은 데가 어디 있나요? 쌀 재배 비율은 요 각도가 되겠죠. 충남이나 이런 데가 또 생각보다 높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소단원인데요. 농촌 문제와 극복 방안입니다. 여기는 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농업의 문제점, 뭐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앞에서 언급을 좀 덜한 부분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농산물 유통 구조가 되게 복잡해서 산지 가격, 그러니까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과 여러분들이 사 먹는 그 소비자 가격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지의 가격을 좀 우리가 실제로 농산물은 비싼데 농민들은 돈을 별로 못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서 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것들, 농약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서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저렴한 농산물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배추 한 포기의 유통과정 가격을 한번 선생님 찾아봤는데요. 생산자,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292원 정도 하는데 각종 단계를 거치면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1,400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추 한 포기가 비싸네? 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별로 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 비용률이 되게 이런 특히 무배추 같은 이런 운송이 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제품 이런 농산물들이 운송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화학 비료인데요. 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퇴비 자연 친화적인 좀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그냥 보도록 하세요. 자, 2024년 한국의 농업 농촌은 어떨까? 점점 농산물의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이렇게 94년도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농촌이 도시의 절반 정도 수입밖에 못 올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 여러분들 WTO에서요 우리나라가 쌀 개방을 어느 정도 그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없어졌습니다. 박탈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 찾아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리적 표시제라든지요, 농산물 브랜드화를 해서 농업에 대한 가치, 이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요. 로컬 푸드라 그래서 농산물을 멀리까지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가장 신선하게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농업이라든지 무농약 농업 같은 친환경 농업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외국 농산물이 가지기 어려운 어떤 식품의 안전성 같은 것들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리적 표시제가 많아요. 뭐 의성하면 마늘이죠. 그 다음에 성주 하면 참외 이렇게 이제 부르듯이 이런 것들이 지역과 연결해서 브랜드화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천 하면 쌀인데 여기는 임금님표라고 하는 브랜드가 딱 붙죠. 자, 그래서 각종 브랜드의 모습입니다. 임금님표 쌀. 왜? 이천 쌀이 임금님께 진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딱 붙였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들어본 것들 있고 안 들어본 것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농산물의 유통 과정 단순하게 해라. 직거래 방식으로 좀 가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 푸드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기농인데요. 여러분들 오리를 이용한다든지 미꾸라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병충해를 예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똥을 싸면은 그게 다 자연스럽게 비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런 각종 그 스마트팜에서 점점 농사 지을 때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청년 창업의 꿈, 스마트팜에 도전해라. 여러분들 농촌, 농업, 이거 저는 블루오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농업을 좀 후지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설명만으로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 이촌향도에 따른 청장 유출 맞죠? 노동력의 부족 뭡니까? 해결 방안 중에 우리 영농의 기계화가 있었죠. 자, 식량작물의 자급률이 우리나라는 되게 낮아요. 하지만 쌀은 어때요? 쌀은 높았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및 가공품이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기흥,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4번. 자, 세도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도에서 A씨를 고른다면 자, 우리 경기, 경북, 그 다음에 전남이 있는데 선생님 아까 전에 경북은 과수 재배 비중이 되게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과수 재배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B는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맹류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맹류가 많이 있는 요 나가 바로 전남이 되겠네요. C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경기 지역이 가가 바로 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는 A, 나는 C.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번에 만나요.